미쳤어. 이게 대체 뭐야? 저는 헤드폰을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방금 들은 음악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1977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마치 외계에서 온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이름은 소피아 고르도스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음반 매니아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산울림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때는 1997년 3월 27일 목요일, 21살의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구르세유 레코드에서 막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드리드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고 거리는 온통 무릉덩이 투성이었죠. 점심을 먹고 돌아온 저는 젖은 우산을 털며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아, 소피아. 딱 잘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는 동양인 남자가 앉아 있었죠.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커다란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김 선생님이야. 음반 수집 가시지. 아주 특별한 걸 가져오셨대. 김 선생님은 수줍게 웃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낡은 LP 몇 장이었죠. 표지는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고 3명의 젊은 남자가 찍힌 흑백 사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울림, 1977년 데뷔 앨범입니다. 김 선생님이 더듬거리는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턴테이블에 LP를 올렸죠. 어차피 또 하나의 평범한 70년대 록밴드겠거니 했습니다. 바늘이 레코드 위에 놓이자 처음엔 특유의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뚜두두두두 마이너스 뚜두두두두 마이너스 기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건 단순한 기타 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우주 공간을 떠도는 듯한 그러면서도 원시적인 에너지가 폭발하는 듯한 사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보컬은 아니 벌써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광기는 언어의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이면서도 동시에 세련된 편곡이 충격적이었죠. 저는 헤드폰을 쓰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눈을 감고 음악에 온전히 빠져들었죠. 3분 47초가 지나고 첫 번째 트랙이 끝났을 때 저는 문자 그대로 미쳤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이게 정말 1977년 한국 음악이 맞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네, 산울림은 한국 록의 전설입니다. 하지만 서구 음악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저는 다시 헤드폰을 썼습니다. 두 번째 트랙, 세 번째 트랙.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은 더해갔죠.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비틀즈도 롤링스톤스도 핑크 플로이드도 아닌 완전히 독창적인 무언가였습니다. 특히 저를 사로잡은 건 그들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한 곡 안에서도 분위기가 360도 바뀌고 사이키델릭한 연주 위에 담담한 보컬이 얹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폭발적인 에너지가 터져 나왔죠. 마치 정신분열적인 천재의 일기장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우리가 반드시 재발매해야 해요. 저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반응을 흥미롭게 바라보셨죠. 사실 구르세유 레코드는 1980년대 전 세계에 숨겨진 명반들을 발굴해 유럽에 소개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레이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그것도 한국의 음악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죠. 확실히 특별하긴 하네. 하지만 소피아,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야. 유럽 시장에서 한국 록이 먹힐까? 아버지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1997년의 유럽은 아직 K-파프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음악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날 이후 저는 산울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두고 간 앨범들을 수백 번도 넘게 들었죠. 내 마음, 청춘, 너의 의미 같은 발라드를 들을 때면 가사를 모르는데도 눈물이 났고 특급 열차, 한낮의 모래시계 같은 곡을 들을 때면 온몸이 들썩였습니다. 저는 한국어 사전을 사서
가사를 하나하나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실력이었지만 그들의 시적인 가사 세계는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특히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내가 앉기를 기다렸더니라는 구절을 처음 이해했을 때의 전율은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울림의 음반을 유럽에 소개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음반 판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죠.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산울림의 세 형제는 이미 오래전에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고 연락처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음반사들의 편지를 보내고 팩스를 넣고 이메일을 썼죠. 하지만 대부분은 답이 없었고 간혹 오는 답변도 판권 문제가 복잡하다. 이미 절판된 지 오래다 같은 부정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1999년 저는 23이 되었고 여전히 산울림의 음반을 유럽에 소개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피아, 일본에서 산울림 해적판이 나왔대. 직원 하비에르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였습니다. 일본의 한 소규모 레이블에서 산울림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앨범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음악이 해적판으로 소비된다니. 아버지,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해요. 이런 식으로 산울림의 음악이 왜곡되는 걸 볼 수 없어요. 아버지도 제 열정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유럽의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한국의 사이키델릭 록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였죠. 2000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저는 온라인에서 산울림 팬들을 하나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 프랑스, 영국, 심지어 브라질에도 산울림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해보자. 저는 온라인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SANULLIM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작은 커뮤니티는 빠르게 성장했죠. 회원들은 자신이 가진 산울림의 음원을 공유하고 가사를 번역하고 한국 록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런던에 사는 데이비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한국까지 가서 중고 레코드 가게를 뒤지며 산울림의 앨범을 수집했죠. 그가 보내온 사진 속 서울의 풍경은 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서 산울림이 활동했던 곳들을 둘러보고 싶어요. 저는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2005년에 이루어졌죠.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산울림이 태어난 땅, 그들이 숨쉬고 노래했던 곳이라니.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골목골목을 걸으며 저는 산울림의 음악에서 느꼈던 그 정서를 발견할 수 있었죠. 급격한 근대화 속에서도 잃지 않은 한국인들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산울림 음악의 원천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로의 한 오래된 레코드 가게를 찾았습니다. 먼지 쌓인 진열대 사이를 헤매다가 드디어 산울림의 오리지널 앨범들을 발견했죠.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들어 올렸을 때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산울림 좋아하시나 봐요? 서툰 한국어로 네, 정말 좋아해요. 라고 대답하자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외국분이 산울림을 알다니. 저도 젊었을 때 그들의 공연을 봤었죠. 대학로 소극장에서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1시간 넘게 산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 젊은이들의 열기, 그리고 산울림이 가져온 충격.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 한국으로 간 것 같았죠.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도 산울림을 잘 몰라요. 다들 아이돌 음악만 듣죠. 할아버지의 말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2005년의 한국은 이미 K-파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산울림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산울림의 음악을 분석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죠. 특히 그들의 독창성에 주목했습니다. 산울림은 서구 록의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적 정서와 서구적 사운드를 절묘하게 융합시켰고 그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냈죠. 이는 오늘날 BTS나 블랙핑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010년, 2015년 유럽에서 K-팝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저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음악의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2022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피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창완 씨 측에서 산울림 앨범의 해외 발매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죠.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1살에 처음 산울림을 만난 이후 어느덧 46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산울림에 대한 저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산울림의 음악이 재평가받기 시작했고 정식 리마스터 앨범이 발매되었거든요. 우리는 그 음원을 바탕으로 유럽 버전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곡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들어온 산울림의 모든 곡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죠. 한국에서 사랑받는 곡들도 좋았지만 저는 유럽 리스너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곡들을 선별하고 싶었습니다. 특급 열차, 한낮의 모래시계, 내일 또 내일. 저는 산울림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곡들을 중심으로 선곡했습니다. 이 곡들이야말로 산울림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앨범 디자인도 신경 썼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와 사이키델릭한 느낌을 조화시키려 노력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설지였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영어 해설을 썼습니다. 산울림의 역사, 한국 록의 맥락, 각 곡에 대한 분석. 25년 동안 제가 연구하고 느꼈던 모든 것을 담았죠.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세 형제에게 보내는 편지를 넣었습니다. 당신들의 음악은 시공간을 초월해 저에게 닿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저는 당신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바로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이죠. 2023년 3월 드디어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발매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유럽 사람들이 산울림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제 25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앨범은 순식간에 품절되었고 주문이 쇄도했죠. 영국의 유명 음악 잡지들이 앞다투어 리뷰를 실었고 BBC 라디오에서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도대체 이 음악은 어디서 온 것인가? 많은 리뷰어들이 제가 25년 전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산울림의 음악은 여전히 신선했고 여전히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20살 전후의 젊은이들이 산울림의 음악에 열광했죠.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산울림의 음악을 공유하고 리믹스를 만들고 커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1977년 음악이야? 말도 안 돼. 한국에 이런 밴드가 있었다니. BTS보다 더 충격적이야. 산울림이야말로 진정한 K-록의 시초. 이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25년 전 혼자 느꼈던 그 충격과 감동을 이제는 수만 명이 함께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앨범 발매 후 가장 놀라웠던 일은 루이비통 패션쇼 소식이었습니다. 2023년 4월 서울 한강에서 열린 루이비통 쇼의 오프닝 음악으로 산울림의 아니 벌써가 선택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인터넷 생중계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모델들이 걸어 나오고 산울림의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음악이 사용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가 한국의 가장 한국적인 장소에서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이는 K-컬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정한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패션쇼 이후 산울림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발매한 앨범은 계속해서 재생산되었고 이제는 산울림의 다른 앨범들도 발매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죠. 2024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드디어 김창완 씨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은발의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산울림의 리더 김창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악수. 그 순간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악에 대해, 시대에 대해,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 김창완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놀라워했죠. 스페인의 젊은 여성이 우리 음악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주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네요.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수집한 산울림 관련 자료들을 정리한 두꺼운 파일이었죠. 각국의 리뷰, 팬들의 편지, 제가 쓴 분석 논문들. 김창완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봤죠. 이렇게 우리 음악을 아껴주는 분들이 있었다니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산울림의 음악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것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행을 쫓지 않았고 자신들의 내면의 소리에 충실했죠. 그 진정성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헤어질 때 김창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덕분에 우리 음악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저라는 것을. 산울림의 음악은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평범한 음반사 직원이었던 저를 열정적인 음악 전도사로 만들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평생의 인연을 맺게 해주었으니까요. 2025년 현재 산울림의 음악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저는 여전히 구르세유 레코드에서 일하며 이제는 한국의 다른 숨겨진 아티스트들을 발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송골매, 들국화, 신하위. 한국에는 아직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음악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해 세계에 소개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1997년 3월 27일, 비 오는 목요일 오후. 21살의 제가 처음 산울림을 만났던 그 순간을. 만약 그날 김 선생님이 오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냥 지나쳤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산울림에게로 이끌었고 산울림은 저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음악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시간과 공간,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것.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서 산울림의 음악을 듣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발견이 있죠. 어제는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들으며 또 다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주단이 붉은 비단이라는 걸 안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속에 붉은 비단을 깔고 기다린다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저는 이제 한국어도 꽤 잘합니다. 산울림의 가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얼마 전에는 한국 언응력 시험 5급도 땄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제 나이를 보고 놀라더군요. 50살 가까이 되어서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하고요. 2025년 6월인 지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울림 유럽 투어 콘서트입니다. 물론 오리지널 멤버들이 직접 오는 건 아니에요. 김창완 씨는 이제 70이 넘으셨고 창훈 씨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죠. 하지만 유럽의 젊은 뮤지션들이 산울림의 음악을 재해석해서 연주하는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겠다고 손을 든 밴드만 벌써 20팀이 넘습니다. 런던의 사이키델릭 밴드 네온문은 아니 벌써를 그들만의 스타일로 편곡했고 베를린의 전자음악 듀오 크라프트 초이스는 한낮의 모래시계를 테크노 버전으로 만들었죠. 파리의 재즈 트리오는 너의 의미를 재즈 발라드로 재탄생시켰고요.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산울림의 음악을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김창완 씨께 연락드렸더니 오히려 기뻐하시더군요. 음악은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재탄생하는 게 당연하죠.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음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콘서트는 오는 9월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마드리드, 파리, 런던, 베를린, 암스테르담을 거쳐 총 6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티켓 문의가 쇄도하고 있죠. 특히 한국 교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타국에서 고국의 전설적인 음악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니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겠어요?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참여 밴드들을 인터뷰하다 보니 그들 대부분이 산울림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떤 이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대요. 또 어떤 이는 태권도를 시작했고요. 음악 하나가 만들어낸 문화의 가교.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온 일이었습니다. 최근엔 한국의 젊은 세대들도 산울림을 재발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니 벌써가 1000만 조회수를 넘었고 틱톡에서는 산울림 챌린지가 유행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어떤 힙합 아티스트는 내 마음을 샘플링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었대요. 40년도 더 된 음악이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다시 사랑받는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은 음악, 진짜 진정성 있는 예술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으니까요. 요즘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1977년에 한국으로 가서 젊은 산울림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들의 음악이 40년 후 지구 반대편에서 얼마나 사랑받게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지.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음악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선견지명이 있었으니까요. 1977년에 이미 2025년의 사운드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작년에 한국에서 산울림 데뷔 47주년 기념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아서 다녀왔죠. 잠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객들, 그중에는 산울림과 함께 청춘을 보낸 60대도 있었고 이제 막 산울림을 발견한 10대도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창완 씨가 아니 벌써의 첫 소절을 부르자 10,000명이 넘는 관객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음악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라는 걸, 세대와 세대를,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것이라는 걸. 공연이 끝나고 김창완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우리 음악을 지켜주고 전파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제 덕이 아니에요. 산울림의 음악 자체가 가진 힘 때문이죠. 저는 그저 그 힘을 믿고 전달했을 뿐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한 음악 다큐멘터리 감독이 저를 찾아왔어요. 산울림과 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요. 제목은 아니 벌써 시공을 초월한 음악 이야기랍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팬일 뿐인데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감독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악이 어떻게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지, 한 사람의 열정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결국 승낙했습니다. 촬영팀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산울림이 활동했던 장소들을 둘러봤죠. 대학로의 소극장들, 종로의 레코드 가게들, 그리고 한강. 한강에서 촬영할 때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루이비통 패션쇼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감독이 물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물과 같아요. 어디든 흘러가고 무엇이든 적시고 결국은 바다에서 만나죠. 산울림의 음악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흘러갔고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만났죠. 다큐멘터리는 올해 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베니스 영화제에도 출품한다고 하네요. 상을 받든 못 받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산울림의 음악을 알게 되고 한국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 흥미로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고등학생이 보낸 거였어요. 그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산울림의 너의 의미를 듣고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장래 꿈은 한국학을 전공하는 거랍니다.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25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음악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겠죠. 구르세유 레코드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월드 뮤직 전문 레이블에서 한국 음악 전문 레이블로 방향을 바꿨죠. 직원도 늘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만 5명이에요. 모두 K-팝을 좋아하다가 한국의 클래식 록에 빠진 젊은이들이죠. 최근엔 들국화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이란 산울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군요. 더 직설적이고 더 반항적이고 더 뜨거운 1985년 한국 청년들의 외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김민기, 한대수. 아직 유럽에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아티스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나머지 인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것 같아요. 가끔 아버지가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소피야, 너는 스페인 사람이 아니라 명예 한국인이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의 절반은 이미 한국에 있으니까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어로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엔 제주도에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은퇴하면 그곳에서 살 생각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산울림의 음악을 들으며 노년을 보내는 것,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은퇴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년엔 산울림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울 어딘가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제가 수집한 자료들과 음반들을 전시하고 사람들이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산울림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음악에 재능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한국과 스페인의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죠. 산울림의 음악이 제게 준 것처럼 음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도 마드리드는 비가 내립니다. 1997년 그날처럼요. 창밖을 보며 아니 벌써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21살의 제게 뭐라고 말해줄까?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소피야,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악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너는 이 음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 겁내지 말고 내 직감을 믿어. 이 음악이 특별하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을 끝까지 따라가. 산울림의 음악은 여전히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니 벌써라는 제목처럼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소피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